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의 청년들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암울함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1926년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노래를 남겼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듯 흐르는 선율.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사라져가기 전에 남긴 단 하나의 노래, 사의 찬미. 이 노래는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영국 런던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윤심덕의 사의 찬미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진 것입니다. 더욱 뜻밖이었던 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동양인이 아닌 금발의 영국인 소프라노였다는 사실이었죠.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가 남긴 노래가 한 시대를 넘어 서양의 젊은 성악가의 목소리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젊은 소프라노가 굳이 왜 전 세계 주옥 같은 수많은 곡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오랜 세월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클래식 라디오 음악평론가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그날의 공연을 잊을 수 없습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무대, 숨죽인 관객들, 그리고 한 소녀의 목소리가 시간을 초월한 감동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그날의 공연을 떠올릴 때마다 무대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소녀의 심장 소리가 내게도 전해지는 것만 같았죠.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 아래 금발이 반짝였던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의 찬미. 조선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1926년 그녀가 바다에 몸을 던지기 전에 남긴 애절한 이별의 선율이 한 세기를 넘어 한 금발 소녀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공기를 타고 구석구석까지 잔잔히 퍼져가며 점점 그 장엄한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첫 소절이 끝나자 앞줄에 앉은 한국 교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부르는 한국어 가사를 정확히 이해했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어를 모르는 영국인 관객들마저 그 슬픔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에 담긴 감정은 모두의 마음에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음악의 힘이며 감정이 전하는 깊은 울림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소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사람, 그녀의 인생을 바꾼 단 한 사람. 김정희 할머니. 긴 여정 끝에 지금 이 무대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은 그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정말 오랜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할머니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5년 런던에서 태어난 소피아는 평범한 영국 소녀였어요. 어느 날 옆집에 한국인 할머니가 이사 왔죠. 김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일 뿐이었지만 소피아가 6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바쁜 날이 많아지면서 방과 후에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죠. 벽에는 한글로 쓰인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낯선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공기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돌멩이를 던지고 받는 한국 전통 놀이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돌을 떨어뜨릴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다시 잡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분홍빛 한복이 담겨 있었죠. 소피아, 이건 내 손녀가 입던 거란다.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소피아는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입어보았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며 춤을 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소피아는 말합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어딘가 슬픈 빛이 있었지만 당시 소피아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집에서 매일 들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에 찬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것이 바로 사의 찬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셨어요. 어린 소피아의 눈에도 할머니의 삶에는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그 노래가 있었죠. 할머니와 소피아는 그렇게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소피아의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들이 모두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직접 만든 떡을 먹으며 한국의 옛날 얘기를 듣고 한글을 천천히 배우며 웃음 지었던 날들. 그렇게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언제나 그 배경에는 사의 찬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항상 같은 노래를 들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의 깊은 한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소피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에 약혼자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북에 남겨둔 채 할머니는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 약혼자는 민간인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할머니는 친척의 도움으로 영국에 정착하게 됐고 평생 혼자 살아온 것이었어요. 사의 찬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이 노래는 한국인의 한이 담겨 있어. 소피아는 이해할 수 없는 눈동자로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죠. 한국인의 한은 깊은 슬픔, 그리움, 억울함, 체념이 뒤섞인 독특한 감정이야.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까지.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 그 고통이 쌓이고 쌓여 한이 되었지, 이걸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단다.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약혼자와 함께 들었던 사의 찬미 음반이었어. 피난 나올 때 음반은 가져올 수 없었지만 가사만이라도 적어 품에 안고 왔지. 종이에는 한글로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사를 천천히 읽어주셨어요.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할머니에게 사의 찬미는 자신의 인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1926년 윤심떡이라는 조선의 소프라노가 녹음한 이 노래는 그녀가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단다.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고 역사도 왜곡되었지. 조선인들은 2등 국민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았어. 윤심떡과 김우진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 유학파였고 당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조선에 소개하려 했던 선구자들이었죠. 하지만 김우진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당시 사회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1926년 8월 4일 그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대마도로 가는 배에서 함께 투신했단다. 윤심떡이 죽기 직전에 녹음한 사의 찬미는 이후 더욱 유명해졌지. 할머니는 사의 찬미의 가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의 찬미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가사 속에는 사랑하다 죽어버리리라는 구절이 있지.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어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저항 의식을 표현했어요. 윤심덕의 목소리에는 개인의 슬픔을 넘어 민족의 아픔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죽음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절망적 저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그 노래를 다른 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이 응축된 이야기로 들렸어요.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한 여성 예술가의 절절한 외침으로 들렸죠. 2010년 할머니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저녁 할머니는 소피아를 불러 소중한 것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죠. 사회 찬미 악보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노래는 계속 살아있길 바라는 간절한 바램으로. 이 노래를 지켜주기를 부탁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그저 한국에 다녀온다고만 생각했기에 왜 그렇게 진지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요.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소피아는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의 빈집을 바라보며 소피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회 찬미를 지키겠다고요. 할머니의 장례식은 한국에서 치러졌습니다. 부모님은 소피아가 너무 어려서 참석을 반대했지만 소피아는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었죠. 결국 소피아의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소피아는 할머니가 주신 악보를 계속 들여다보는데 낯선 한글 가사와 음표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죠. 한국은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접했던 나라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낯선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소피아의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졌기 때문이죠. 장례식에서 할머니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분의 눈이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사회 찬미 악보를 보여드렸죠. 그러자 그분은 놀라운 눈으로 이 악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의 약혼자는 음악가였고 두 사람은 사회 찬미를 함께 연주하길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쟁 중에 약혼자는 민간인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할머니는 그 후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회 찬미만은 예외였어요. 그 노래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장례식이 끝난 후 소피아는 한국에서 좀 더 머물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죠. 그렇게 소피아는 할머니 동생 집에 머물며 2011년 여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소피아를 한국 음악 교수님께 소개해 주었어요. 그분은 한국 음악사의 권위자였고 특히 일제강점기 음악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교수님은 사회 찬미를 보자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이라 표현했습니다. 교수님은 윤심덕이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특별한 시기였어요. 3.1운동 이후 일본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조선을 지배했었죠. 검열은 여전히 엄격했고 조선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계속해서 억압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음반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어요. 윤심덕의 사회 찬미는 일본 회사인 니포노폰에서 녹음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조선에는 자체 음반 제작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문화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일본 회사들을 통해 조선의 음악이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었죠.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나
경성의 진명여학교를 졸업했고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어 일본 도쿄 음악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사진 속 윤심덕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꼿꼿하게 선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김우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는 일본 유학파 출신의 극작가이자 문학평론가였고 그들은 도쿄 유학 시절에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우진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당시 사회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매일 교수님의 지도 아래 소피아는 한국어 발음과 전통 발성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억양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외국인인 소피아에게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에 매진했어요. 윤심덕의 노래는 당시 시녀성이라 불리던 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받은 여성들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사상 사이에서 겪는 갈등,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 그것이 모두 사회 찬미에 녹아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죽음을 노래한 것은 단순한 로맨틱한 선택이 아니라 당시 억압된 환경에서 느꼈던 절망의 표현이기도 했던 거죠. 교수님은 사회 찬미의 원곡이 일본 노래 가레신 코쿠였고 이것은 다시 독일 민요 로렐라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심덕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융합했다고 했어요. 비록 그녀는 서양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그 속에 조선의 정서를 담아냈던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윤심덕의 목소리가 담긴 오래된 음반을 들어보았어요. 노이즈가 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았죠. 100년 전의 목소리가 소피아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를 완벽하게 배워서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 저항, 그리고 비극적 사랑이 담긴 역사적 유산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소피아는 처음으로 사회 찬미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노래가 계속될수록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일었죠. 마치 할머니와 윤심덕이 소피아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동생이 일어나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죠. 김정희 할머니를 회상하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소피아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음악은 언어와 문화,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었다는 것을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음악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음악을 놓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한국 교환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언어 실력을 더 키웠고 한국 현대 음악도 접했어요. 음악원 졸업 공연에서는 사회 찬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그것이 소피아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죠. 음악 평론가들은 소피아의 공연을 두고 동서양의 감성이 독특하게 융합된 해석이라고 평했습니다. 서양 성악의 기교와 한국적 정서의 표현이 어우러진 소피아만의 스타일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에는 여러 오페라단의 오디션에 합격했고 점점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소피아의 진정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회 찬미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 그것이 할머니와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세계의 노래 특별 공연 오디션이었죠.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사회 찬미로 오디션에 참가했고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금발의 영국 소프라노가 한국어로 노래한다는 것이 신선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음악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특한 선택이었지만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정성과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소피아는 윤심떡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죠. 그녀의 사진,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녀의 음악적 업적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공연 프로그램에 담아 관객들이 노래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공연 당일, 소피아는 무대 위에서 짧게 윤심떡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 그녀의 선구적인 행복, 그리고 비극적 결말에 대해 말했죠. 그리고 이 노래가 단순한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의 슬픔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 기울였어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국인 관객들은 소피아의 발음에 놀란 듯했고 서양 관객들은 낯선 선율과 리듬에 집중했죠.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소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윤심떡의 사진,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질 때 소피아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저 약속 지켰어요. 소피아가 눈을 떴을 때 객석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영국인들도 깊이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연 이후 소피아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사회 찬미의 역사적 배경과 윤심떡에 대한 기사가 실렸죠. 특히 한국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시대를 넘어선 노래의 부활, 영국 소프라노가 전하는 한국인의 한 유명 클래식 음반사에서는 소피아에게 사회 찬미를 포함한 한국 가곡 앨범 제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서양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동양의 감성이라며 호평했죠. 하지만 소피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한국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도 모르고 지나온 노래를 당신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윤심떡의 이야기가 해외에 알려져 기쁩니다. 특히 한 노인분의 편지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이 노래를 자주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회 찬미는 소피아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고 그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순회 공연을 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공연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인 대구에서 공연했을 때는 할머니의 친척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죠.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어요. 소피아의 음악 여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한국 가곡에 관심을 갖는 성악가들이 늘었고 일부 음악학교에서는 한국 음악 과정이 개설되기도 했어요. 영국 언론에서는 소피아 브라운이 열어준 한국 음악의 세계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소피아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매년 윤심떡의 기일에는 특별 추모 공연을 열기도 했어요. 한국인 할머니와의 만남이 소피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 찬미라는 한 노래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필연이었던 것 같다고 소피아는 말합니다. 할머니가 그 노래를 소피아에게 맡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최근에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과 마스터 클래스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네요. 젊은 음악가들에게 윤심떡의 이야기와 사회 찬미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일은 소피아에게 큰 보람이겠죠.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대중문화로만 알려졌던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 세계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죠. 몇몇 음악학자들은
사회 찬미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음악사 연구를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관련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피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것 같았죠. 공연 때마다 소피아는 더 깊은 감정을 쏟으며 노래했습니다. 소피아의 다음 프로젝트는 윤심덕의 생애를 바탕으로 하는 창작 오페라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작곡가, 극작가들이 힘을 합쳐 제작 중이며 사회 찬미 발표 100주년에 맞춰 서울과 런던에서 동시에 초연할 예정이라 하는군요. 이 작품을 통해 윤심덕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비극을 딛고 노래로 세계와 소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말이죠. 음악은 정말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소피아는 말합니다. 100년 전 한 여성의 노래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널리 전달되었고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꿨으며 그리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인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 덕분이었죠. 소피아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 찬미와 함께 그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온 약속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을 접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K-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까지 이런 선조들의 노력과 시련, 그리고 아픔이 앞서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만의 한이며 지금의 우리의 독특한 문화로 승화된 것이겠죠. 사회 찬미,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오늘 들은 사회 찬미 서사가 떠오르며 사뭇 다르게 다가올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